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앞에 적혀 있는 내용을 문자로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은 리포트 번호가 주어져 있고 과제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강의하는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것으로서 이것이 모여져서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모든 이 통신의 작업은 보내는 송신책이 있으면 받는 수신책이 있죠. 그러니까 송신과 수신, 연결이 되는 사이를 미디어라 그러고 다양한 경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정보가 전달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보내거나 받을 때 이걸 아주 효율적으로 가공을 하고 압축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요즘은 멀티미디어 컴퓨터. 그냥 요즘은 다 웬만하면은 동영상도 나오고 카메라도 부착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컴퓨터라고 그래요. 퍼스널 컴퓨터. 이 퍼스널 컴퓨터들은 그야말로 멀티미디어 환경이 잡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챕터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이 컴퓨터와 멀티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한번 아주 개요적인 거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멀티미디어 조건이 되려고 그러면 사실은 제일 좋은 게 인간의 오감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좋아요. 우리가 정보 가공하고 문자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결국은 사람은 서로 오감에 대한 교감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풍요롭게 살아가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감을 풍요롭게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오감 센스에 맞는 그런 정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오감을 자극할 수 있고 또 오감을 애퀴지션이라고 그래서 채집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것들에 대한 그런 처리가 돼야 된다. 그게 이제 요즘 멀티미디어 컴퓨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못해 노트북 컴퓨터도 멀티미디어 컴퓨터가 되잖아요. 제가 지금 앉아가지고 이렇게 동영상 제작을 하고 편집을 하고 하는 건 전부 다 이 노트북에 붙어 있는 노트북에 붙어 있는 그런 웹카메라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얼굴이 흐리다, 얼굴이 어떻다,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어떨 때 피곤할 때는 일부러, 그래서 효과를 줘가지고, 좀 자세하게 안 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보를 가공 처리해가지고 상대방, 즉,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공부를 하는데 얼굴을 왜 자꾸 쳐다봐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멀티미디어 시대에 있어서 컴퓨터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가공을 하거나 압축을 하지 않으면은 멀리까지 전달을 못해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또 컴퓨터끼리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게 이제 90년도에는 연결이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연결을 잘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멀티미디어 정보를 주고받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또 아무리 연결이 잘 돼 있어도 쉽게 쓸 수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컴퓨터는 정보를 컴퓨터에다가 넣고 또 끄집어내기도 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합실이라고 그래서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우리 기차를 타고 가면 항상 대합실이 존재하죠. 플랫폼이. 이런 플랫폼이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것이 요즘은 어떻게 돼요? 컴퓨터를 타이핑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GUI, 고의 환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다. 즉 우리가 그림을 보고 폴드의 그림을 보고 프린터의 그림을 보고 다음에 스토리지 그림을 보고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 더블 클릭해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실행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쓰기가 용이해야 된다. 이 플랫폼을 잘 개발해준 OS 회사가 바로서 MS 윈도우즈. 즉 예를 들어서 아무튼 지금도 미국에서 제1대 부호로서 남아있는 그 사람이 결국은 이렇게 대학교 1학년 때 잘 나가는 대학을 그만두고 이 컴퓨터를 가지고 즉 눈으로 보면서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이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시장에 썼는데 지금도 열심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30년 이상을 이걸 노트북이든 PC, 데스크탑이든 이런 거 사기만 하면은 카피만 해주는데 보통 100불씩을 받아요. 100불.
그러니까 한 대당 100불씩을 받 10만 원을 받으니까 얼마나 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플랫폼, 다음에 그런 압축 기술, 그런 가공 기술을 만들면은 멀지 않는 장래에 부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부자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게 뭐 무슨 도박을 한다든가 무슨 이상한 것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순전하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두루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코딩 기술이라든가 압축 기술이라든가 가공 기술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 된다 이거죠. 자, 우리 그런 관점에서 노트북 컴퓨터든 데스크탑이든 이걸 하나를 사면 멀티미디어 환경을 잘 갖춰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돈을 주고 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즉 수요자적인 측면에서 이 멀티미디어 환경을 만들어 보자. 자, 이거는 199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떠올린 생각이었어요. 이 하도 운동을 안 해가지고 알렌이 상당히 이제 앨런인가요? 앨런 케어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배가 빵빵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점차 게을러지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단말기에서 그냥 어떤 에이전트, 즉 자기를 대신해서 컴퓨터를 보내가지고 여기 있는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단말기에서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저 대리인이라고 하는 이런 캐리어들이 얼마든지 여기를 들락날락 그릴 수가 있어요. 또 미디어가 뭐 면으로 돼 있건 3D로 돼 있건 다양한 방법으로 갖고 올 수가 있어야 되죠.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정보를 이렇게 하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예요? 여기서는 일단 컴퓨터끼리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여기 앉아가지고 저 유스 버클이라고 그래가지고 샌프란시스코의 베이브리지를 지나가면은 바로 있는 데가 버클리라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아주 세계 굴지의 그 대학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버스 타고 시간 들여가지고 또 신청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휴일이든 뭐든 이 컴퓨터를 통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중앙도서관을 일일이 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스마트폰에서 쉽게 액세스하죠.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 캠퍼스다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상에서 다 액세스를 하잖아요. 자, 이렇게 에이전트의 개념으로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물론 사용료는 주겠지만은 그런 사람들 또 그런 네트워크 또 그런 컴퓨터 미디어 환경을 통해 가지고 가져오면은 사용료는 줄 테니까 여기 앉아서 모든 것이 처리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터미널의 개념이었는데 이런 터미널을 인텔리전스 터미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 인텔리전스 터미널을 어떻게 만드느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AI 기능을 갖고 있는 컴퓨터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얘가 인공지능을 처리하고 싶으면은 굳이 여기서 처리를 안 하고요. 그러면 이 단말기 가격, 스마트폰이 비싸니까 이거를 AI가 있는 쪽에다 보내가지고 거기서 처리하고 결과만 딱 보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내가 이걸 AI 컴퓨터 비싼 거를 운영해가지고 전기료도 많이 내고 돈도 사용료도 많이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멀티미디어 환경을 구축하는 하나의 기본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운동을 안 해가지고 배가 더 빵빵해지겠죠. 아무튼 그건 상관이 없는데 정보를 다 가지고 오게 되면은 다양한 미디어를 적용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단말기 컴퓨터가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앨런 케어가 됐든 내가 됐든 여기서 이 컴퓨터를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 네트워크나 여러 채널이나 아니면 디스크 스토리지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무척 그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보 있잖아요. 정보. 여기 정보를 이렇게 보면은 문자도 있고 그래픽도 있고 오디오도 있고 스틸 이미지 사진도 있고 동화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져오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 선이 연결돼 있어야 되죠. 즉 보내는 쪽 받는 쪽이 여기 다 송수신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야 되고 쌍방으로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고 그 사이에는 네트워크 연결이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또 스토리지들이 즉 서버라고 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정보를 갖고 올 수가 있겠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려면은 이런 컴퓨터들은 도대체 성능이 얼마가 돼야 그때부터 멀티미디어 PC 또 멀티미디어 노트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요즘은 웬만하면 전부 다 멀티미디어 노트북, 멀티미디어 컴퓨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90년 초반에는 그런 아이디어를 아무리 내더라도 이 컴퓨터가 실행을 못 해줬어요. 일단은 네트워크가 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9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돌아가는 게임, 이거를 전 세계 소프트웨어 공급하는 대표 주자로 돼가지고 아무튼 인터넷 게임, 사이버 게임, 이거의 종주국이 됐어요.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손재주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손재주가 많아서 충분히 그 게임이든 뭘든 이런 그 소프트웨어 사이버 세상에서 종주국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주도를 하는 그런 엔지니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꿈을 잃지 말아야 되죠.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1991년, 93년 아주 있지만은 그때의 컴퓨터 수준은 뭐냐? 여기 보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 80386이라는 거래요. CPU 클럭은 16MHz 정도고 이 486은 93년 무렵, 95년 무렵에 나왔는데 이때 한 40MHz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도 2MB, 4MB. 요즘은 2MB, 4MB 하면 웃죠. 그러나 최소한도 2MB, 4MB는 돼야 이게 동화를 구현한다든가 아니면 쫄라맨처럼 말이죠. 이러한 것들, 즉 동영상은 아니지만은 그냥 플래시가 쪼르륵쪼르륵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도는 구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 결국은 90년 초중반의 하나의 과제였어요. 그때부터 나오는 컴퓨터를 우리는 멀티미디어 PC라고 이야기를 해요. 적어도 80386 그 하이 버전, 80486 이상, 그게 1990년 중반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결코 먼 시간은 아니에요. 최근 한 20년, 30년 사이에 이런 멀티미디어 세상이 본격화돼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마음대로 뭐 이렇게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 2시에 미국에 있는 세계 전기전자공학회라는 그게 IEEE 도서관에 들어가서 논문을 이렇게 치워왔어요. 이거는 뭐예요? 온라인 세상은 시차에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서버가 항상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유선망으로 통신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통신을 못하게 되겠죠, 이제. 왜냐하면 잠을 자고 있으면 못하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을 아우르려면은 이렇게 온라인 세상에서 사람을 대신해서 서버, 에이전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멀티미디어 그 서버들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도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그래픽 카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장 장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근데 봐요. 90년 중반인데도 메모리 사이즈가 CD-ROM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최상의 것이 64MB 정도밖에 안 돼요. 64MB. 요즘은 64GB, 1000배에 해당되는 그런 거라도 누가 쓰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똑같은 가격이라 그러면 한 256GB 뭐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근데 64MB는 돼야 거기서 멀티미디어 기능이 돌아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 비교를 위해서 내가 보여준 거고, 멀티미디어 컴퓨터가 시작이 되기 시작한 것이 90년 중반부부터가 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는 좀 더 체계적으로 여기에 이제 하는데, 요 표에 주어져 있는 거를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뒤지면 가장 지금 최상의 노트북을 구입을 한다고 그래봐요. 그럼 스펙이 알아야 되겠죠, 스펙을. 그래서 요 바로 위에 이렇게 보시면 숙제 4번이 주어져 있죠. 숙제 4번. 이 숙제 4번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맨 위에 뭐가 되어 있어요? 그 위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최상급의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할 때 각 디바이스들의 거기 들어가는 디바이스들의 기능과 스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모리 스토리지다. 그러면 256GB는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기가바이트가 무슨 뜻이고 메모리 스토리지의 종류의 SD, SSD가 뭔지 뭐 이런 거를 이 인터넷 타이핑을 이렇게 하면은 다 알게 돼요. 이걸 조사해 가지고 그래서 A4 용지 2페이지에다가 첫 줄에다가는 뭐죠? 이름, 학번, 그 다음에 레포트 제목, 뭐 레포트 사니까
그래가지고 밑에 2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내려준 숙제를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시간까지 우리 webhard.co.kr에 올리는 거 알죠? 거기다가 올려주면 돼요. 저 PDF 파일로. 처음에는 아래 한글 파일을 올렸습니다 그러는데 올리더라도 다시 그걸 PDF로 다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다시 올리면 돼요. 올린 거 또 올려도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정리할 테니까요. 그게 숙제 번호만 잘 적어 놓으면 돼요. 최근 걸로. 자, 그래서 여기 봐요.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90년 중반에만 이렇게 90년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90년 중반에는 벌써 이게 CPU 클럭이 한 40MHz 이 정도 됐었는데 또 메모리 사이즈가 랜덤 액세스 메인 메모리가 한 4MB, 16MB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또 CPU라든가 이런 스피드 같은 것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CPU 클럭이 한 40MHz라고 그랬고 아무튼 세컨더리 메모리를 해봐야 64MB밖에 안 돼. 지금은 1000배가 넘죠. 자, 이런 거를 이제 지금 걸로 써야 되니까 하지만은 그 당시에 1000분의 1 정도의 기능만 하더라도 멀티미디어 PC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은 최근 노트북하고 비슷비슷하니까 이게 멀티미디어 환경을 그대로 접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디스플레이라고 그래가지고 OLED도 있고 LCD도 있고 다양한 디스플레이들이 있어요. 이런 디스플레이가 또 몇 인치다 하는 게 이게 가로 세로 화면이 있는데 이 대각선의 길이를 인치수로 나타내요. 또 노트북이라도 4:3이 있고 16:9가 있죠. 이 16:9는 오히려 좀 만들기 쉬운데 4:3은 에러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픽셀 수가 깨지고 그래가지고 좀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4:3보다는 16:9의 노트북을 많이 만들고 있다. 디스플레이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CPU 클럭은 어떻게 돼요? 보니까 여기에 2.5GHz. 그러니까 이게 CPU 클럭만 해도 클럭 주기 기준 클럭만 해도 거의 700~800배가 된다는 거예요. 700~800배. 한 클럭에 똑딱똑딱 거리는 요 시간이 700~800배 정도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클럭 동안에 실행을 한다 그러면 700~800배 빠르다. CPU가. 메모리 사이즈는 1000배 이상 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포트가 뭐고, 여기 포트가 뭐고, 블루투스가 뭐고, 다음에 와이파이가 뭐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붙이면, 또 사이즈가 얼마 정도 되고, 이런 걸 붙이면 돼요. 또, 어댑터 같은 걸 하는데 파워가 40W가 돼야 된다든지 이런 어댑터를 이렇게 구하는 이런 것들이, 와테이지가 뭐냐, 이제. 왜냐면, 밥을 먹여주지 않으면은 그 고속으로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전력 어댑터를 주고 하이스피드 멀티미디어 PC를 돌리려고 그러면은 중간에 자꾸 멈춰버려요. 힘에 겨워가지고 일을 못한단 말이죠. 자, 그래가지고 밥도 제대로 줘야 돼. 파워 스플라이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아무튼 여기 LG 걸로 했는데 삼성 거도 관계없고 가장 최근 걸로 하면 돼요. 이거는 한 3년 전에 스펙이었으니까 지금은 그것보다도 한 1.5배 정도 또 버전업이 됐으리라고 봐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2페이지짜리로 멀티미디어 노트북 있잖아요. 그거를 쓰려고 그러는데 가장 최신형 노트북에 이런 디바이스들을 열거를 하고 스펙을 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무슨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의 사이즈가 얼마 정도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격은 한 100만원대 정도 되는 거를 한번 구입해 보기를 바라요. 이거는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면 다 있는 거죠. 요즘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멀티미디어 PC가 있으면 그게 돌아가는 멀티미디어 환경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겠죠. 툴도 있어야 되고, 공구도 있어야 되고 그래요. 자, 근데 가장 90년 초반에 가장 먼저 나온 게 윈도우즈 3.1이라는 거였어요. 3.1. 그러니까 MS 윈도우즈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 3.1을 윈도우즈 3.1을 일반적으로 이제 멀티미디어 PC에 OS 쪽으로 썼어요. 근데 이렇게 멀티미디어 PC가 되려면 3대 요소를 갖춰줘야 돼요. 3대 요소가 뭐냐?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가 있어야 되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저장 장치가 있어야 되고 또 오디오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도 돼야 된다고. 그것을 처리하는 이런 기본적인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이런 소프트웨어는 전부 다 사람이 그림을 보고 처리를 하는 뭐 이렇게 타이핑을 하거나 뭐 복잡하게 하지 않고 마우스나 조이스틱이나 그림을 보고 프린트도 하고 처리를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90년 초반에는 우리 윈도우즈 3.1, 3.0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와 대단한 소프트웨어다. 어떻게 이렇게 그래픽을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전부 누르기만 하면은 다 돌아가게 돼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날 MS 윈도우즈사에서 OS를 만들어서 전 세계 미국에서 1위에 재벌이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제 처음에 이 MS사에서는 윈도우즈를 인텔 마이크로 프로세서 아니면 뭐죠 이게 IBM PC에다 먼저 넣은 것이 아니고 IBM PC는 그냥 사이드로 써보라 그랬고 실제로는 애플사의 컴퓨터에 먼저 넣었어요. 이 애플사의 컴퓨터는 하드웨어적인 디자인도 잘 해가지고 값이 한 1000만원 정도가 됐어요. 그때 IBM PC는 150만원, 뭐 한 100만원 이런 정도로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1000만원짜리인데 그때 1000만원이면 상당히 비싼 거였어요. 이 1000만원짜리에 뭐가 들어갔길래 그렇게 중요하냐. IBM PC는 본체가 있고 프린터를 따로 사야 되고 키보드는 뭐 붙여주지만 뭐 오디오다 그러면 오디오가 기본적으로 있지만 좋은 사운드 카드는 따로 사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애플 매킨토시라고 하는 건데 이 매킨토시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멀티미디어 PC를 쓰기 위해서 스피커 오디오, 고급 오디오를 출력하는 사운드를 출력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내장이 돼 있어요. 또 프린트도 내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프린터 찍으러 갈 필요 없어요. 한 덩어리고 딱 돼 있어요. 이 옛날에 진공관식 그 텔레비전 바로 밑에 프린터도 놓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찍어버려요. 또 디스크, 즉 저장 장치가 있어야 되죠. 오디오도 되고 비디오도 되고 그 다음에 저장 장치가 있어야 이게 이제 기본 세 가지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 있어야 바로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이걸 구동할 수 있는 것과 갖추어져 있으면 바로 멀티미디어 PC가 되는데 그게 90년 초반에 아주 자신만만하게 내세운 애플 매킨토시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맥 컴퓨터가 되는 거죠. 노트북도 맥이 좀 더 비싸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동을 해요. 자,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킥타임이라고 그래요. 애플사에서 이걸 구동하기 위해서 만든 MS 윈도우즈라고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그거는 이제 95년도 무렵에 가서 애플사에서 애플사가 아니고 MS 윈도우즈사에서 OS를 IBM PC에다 주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세트로 이루어져야 멀티미디어 환경이 갖춰졌다 그래요.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거의 환경, GUI 환경이라고 했죠. 이거를 구동을 할 때 이렇게 봐요. 본체형이에요. 이게 모니터도 붙어 있고 사운드 스피커도 붙어 있고 다음에 디스크 스토리지도 붙어 있고 마우스도 연결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일체형으로 딱 돼 있는 이런 곳에 이 그림조차도 이게 컨트롤하는 OS도 타이핑해서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거의 환경에 의해서 그래픽들이 왜 아이콘들이 있으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것이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음에 여기는 오디오 장치가 뭐 기본적으로 목소리를 저장하고 출력하는 오디오 장치가 내장이 되어 있고 또 스틸 이미지도 찍을 수가 있고 또 문자나 키보드 뭐 조이스틱 이런 것들을 보내줄 수가 있고 동영상도 압축해서 보내줄 수 있는 이러한 구조가 한 세트로 구비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멀티미디어 PC라고 그러는데 요즘 기본적으로 돌아가는데 왜 이렇게 새로 시작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지만은 이게 구비된 게 결국은 90년 초반에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거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쓰더라도 와, 이 문명의 발전이 최근 한 몇십 년에 이루어진 것은
뭐 아무튼 몇천 년 역사 동안에 못 이뤘던 거를 최근 한 3, 40년, 4, 50년 동안에 다 이루어버렸다. 어마어마한 기술 발전이 됐죠. 근데 우암폐렴을 아직도 해결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우암폐렴이 뭐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개발하면 돈을 못 번다고 뭐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내가 이제 조만간에 새로운 기법으로 우암폐렴을 퇴치하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안 알아주니까 그냥 국가 뭐 이게 뭐죠? 그 감염본부 있잖아요. 이런데 행동 수칙에 따라가지고 마스크도 쓰고 뭐 해야 되지만은 사실은 아무튼 제가 알려드리는 기술을 하면 곧 아마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미리 큰 소리는 일단 쳐놓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소프트웨어의 스피드가 얼마가 되느냐. 그때 CPU의 클럭이 한 수십 메가헤르츠밖에 안 됐어요. 1990년도 처음에 멀티미디어 PC가 나올 때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스피드냐. 그러니까 하나의 명령이 있잖아요. 이게 명령 하나가 그 명령이 1초에 100만 번을 수행한다 그러면 그거를 MIPS라 그래요. 또는 명령에 들어가는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면은 MOPS 또는 MIPS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래픽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면 6MIPS가 필요하고 그래픽스 전반적으로 한 50MIPS가 들어가고 뭐 동영상을 하려고 그러면은 한 수천 MIPS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CPU 자체 단독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코프로세서라 그래가지고 여러 개의 전용 마이크로 프로세서들을 많이 부가해서 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그냥 멀티미디어 PC 여기는 25개 이상의 마이크로 CPU가 막 들어가고 있어요. 안 그러면 이걸 돌릴 수가 없죠. 따로따로 막 이렇게 일처리하게. 그러니까 계산기를 두드린다 그러면 이 하나의 메인 CPU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거에서 자 계산해줘 그럼 결과만 갖고 하잖아요.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알죠? 그거는 뭐냐면 내가 모든 일을 이게 메인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하이스피드 서버 컴퓨터한테도 보내면 메인 프레임이에요. 거기서 수행을 해서 빨리 나한테 보내주기만 하면은 내가 수행을 안 해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오늘날 멀티미디어 PC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스마트폰 보면 이렇게 그림 구름처럼 생긴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그래요. 이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요. 적어도 CPU가 어느 정도 기능을 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MIPS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80386이 나오는 그 시점에게 보면 뭐 80386이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한 90년 초반이고 90년 중반이 되면 486이 나오고 그래요. 이 정도의 연도가 돼야만이 밉스가 뭐 한 100밉스가 정도가 돼가지고 동영상을 단독으로 처리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뭐 동화 같은 정도를 우리가 만들어서 재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486부터 멀티미디어 PC에 하나의 이제 스타팅이 되기 시작했다. 그게 불과 90년 중반의 얘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시차적으로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90년 중반이라 봐야 지금 2020년도니까 한 25년 전밖에 안 됐잖아요. 자, 25년 전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막 태어나려고 그럴 무렵인데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젖 먹고 막 그럴 때 우리 엔지니어들은 이거를 최상의 멀티미디어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나온 것도 2010년도 이 무렵에서 막 보고화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휴대폰이었어요. 휴대폰은 복합 멀티미디어예요. 기능이 첨가할 때마다 기능을 다다다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은 하나의 기능, 하나의 CPU에 다양한 기능을 필요할 때마다 불러가지고 처리를 하고 던져버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스마트한 것에서 어떤 처리든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리스크다 그러면 위험하다는 뜻이 아니고 reduced instruction second computer 해가지고 인스트럭션 자체가
1초에 아주 처리 속도를 줄여가지고 패러렐 처리를 해서 병행 처리를 해서 그래서 한 클럭당 하나의 명령을 처리할 정도로 빠른 그런 컴퓨터 CPU를 리스크 컴퓨터라고 그러고 그런 명령을 리스크 인스트럭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돌아가게 하려 그러면 밉스가 높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도가 돼야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데 왜 지난 얘기를 자꾸 하느냐? 그 기술이 결코 뭐 아주 수천 년 전부터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는 거죠. 최근 뭐 한 3, 40년 전부터 급속하게 급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일이고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과 나와 함께 이렇게 오감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이런 멀티미디어 세상이 됐다는 거는 참 행복한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멀티미디어 PC가 도대체 1980년부터 막 이제 PC가 만들어져 가지고 요게 퍼스널 컴퓨터가 처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1980년 초반이에요. 그래서 IBM PC도 개별 가정에 막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할 무렵이에요. 이때부터 2020년도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한 27년 정도 됐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의 기술 발전이 됐느냐? 가격은 100만 원 돼요.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하나 냈는데 그 숙제 그거 보니까 가장 최신형 이런 멀티미디어 노트북 있잖아요. 100만 원대 정도 되는 이런 거가 기능이 어떻게 되는 이걸 냈잖아요. 자, 지금 출석 체크 전화도 문자로 하나 날려주길 바라요. 그 문자가 뭐가 되나요? 이름, 학번, 그 다음에 이건 멀티미디어 융합이라는 멀융, 그 다음에 오늘 08이에요. 멀융 08이라는 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기를 바라요. 여기 멀융 08.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문자를 출석 체크를 하고, 자, 그래서 불과 27년 만에 어느 정도의 정말 기술력이 발전했느냐. 그러니까 처리 속도 뭐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곱해보니까 CPU는 그때 4MHz 클럭 레이스예요. 우리가 클럭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클럭 발진기는 크리스탈 발진기를 써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클럭은 기준 시간이에요. CPU는 클럭이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기준 시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주파수가 높은 것만 높은 걸수록 저 클럭의 폭이, 시간 폭이 되게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클럭 스피드를 높인다는 것은 연산 속도,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걸 기준으로 CPU가 83년도에는 4MHz였는데 지금은 16GHz가 됐다. 무려 4000배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메가헤르츠하고 기가헤르츠는 1000배 차이에요. 그 다음에 연산 속도도 한 명령을 멀티플리케이션 하려고 그러면, 곱하기 하려고 그러면 150개의 클럭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한 클럭만 하면 돼요. 그럼 무려 150배의 명령 처리 속도가 돼요. 버스 폭도 8비트 단위로 처리했는데 지금은 128비트에서 16배. 메인 메모리는 1MB 정도였는데 지금은 16GB가 기본이에요. 메인 메모리가. 캐스 메모리만. 그러니까 이거 다 곱했더니만 무려 1500억 배의 기술이 발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 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1500억 배의 27년 동안 처리가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발전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3장의 내용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그 3장에서는 2장에 이어가지고 이렇게 멀티미디어 이렇게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가 안 되면은 그러면 컴퓨터끼리 연결돼 있어도 그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서로 이렇게 스펙이 맞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스펙을 맞추는 작업. 어떤 기술을 구현을 했는데 동영상 압축을 구현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동영상 압축 기술을 써가지고 외국에다 보내면 그쪽에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다시 재생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러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세계적인 표준이 필요해요. 이렇게 그것을 우리는 국제 표준, International Standard, IS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IS는 사실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느냐면은 이게 그 전자왕국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전자왕국. 그게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70년,
50년대부터 트랜시스터를 발명해가지고 막 60년도에 70년도 뭐 텔레비전도 발명하고 이렇게 해서 미국이 왕국을 구성을 하고 했는데 유럽은 또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그런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은 유럽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신기다 그러면 전신기는 누가 발명을 했느냐? 전신기는 영국에서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국에 가져와 가지고 막 했는데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미국 북미에서 통치하는 연결이 되는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하는 게 전 세계 시장의 한 30%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유럽세 있잖아요. 뭐 포르투갈, 스페인, 독일, 프랑스 여기에서 이제 식민지를 갖고 있는 나라, 연연방 뭐 이렇게 갖고 있는 나라들을 세하려 보니까 한 65% 정도가 되더라 이거죠. 이제 그 와중에서 또 일본이 되게 자존심을 갖고 있어가지고 자기 고유의 기술로 뭐 70년도에 그 월남전에서 그 가전제품의 수요가 많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자기 고유의 기술로 개발해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ISDN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즉 네트워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국제 표준도 안 하고 이제 일본 독자적인 걸 만들었는데 이게 열심히 만들고 나니까 이게 다른 나라에서 안 써준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HDTV라는 고선명 텔레비전도 거기에 포함을 해요. 그래서 일본은 어널로그 방식으로는 가장 잘 나오는 소니를 구축을 해가지고 HDTV를 만들었는데 그걸 딱 만들어서 팔라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어널로그 기술 안 써, 디지털만 쓸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 안 하는 바람에 그래서 뭐 10년에 걸쳐가지고 만든 기술이 결국은 사장이 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적인 학회에 진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전 세계의 기술을 기술력으로 팔아먹을 수 있느냐. 아무리 국가 단위로 해봐야 다른 나라에서 안 사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본이 유럽세를 불러들이고, 미국을 불러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이 중재를 해가지고, 세계 표준의 장을 마련하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학회에서 이제 컨퍼런스라고 그래가지고, 학술회의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표준화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표준화가 이제 시작이 된 게 90년 초반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기술력이 국가의 능력이다 뭐 그러고 했는데 미국에서 아무리 잘 만들어도 유럽에서 안 써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이제 세계 표준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표준화된 거죠. 그러니까 도로가 자동차 폭이 일정하지 않으면 도로가 뭐 넓었다 좁았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표준화를 결국은 만들어야 전 세계 어디서든지 누구나 이렇게 쓸 수 있다. 그게 이 국제 표준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준화할 종류를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전부 다 멀티미디어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동영상, 텔레비전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영화, 동영상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음악 감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 문자 뭐 이런 것들을 또 보내줄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돼요? 가서 참석하지 않고 화상으로도 아니면 영상 아니면 오디오로도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서로 주문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이 각각 여러 개의 채널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한테 이제 전달이 돼요. 근데 그냥 전달하면은 우리가 사용료를 너무 많이 내요. 장비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이거를 표준화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압축을 많이 하느냐. 볼만하게 압축을 해서 전 세계 기술자들이 모여서 표준화를 하자. 이런 것이 이제 표준안으로 채택이 되고, 그래서 90년 초반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90년 중반에 처음으로 이게 표준화가 되는 이런 그 화상 기술이 이게 바로 JPEG이에요. JPEG. 90년 중반에. 그 다음에 전화라든가 화상, 동영상 같으면 이건 H.261로 되어 있는 거는 미국이 표준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런 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끌어내가지고 동영상, 이걸 MPEG이라고 그러는데 무빙 픽처 엑스퍼트 그룹이다 그래서 엑스퍼트 그룹은 전문가 그룹이에요. 이런 전문가들을 불러내가지고 전 세계 그래가지고 동영상을 표준화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성공적으로 되니까 2탄, 3탄, 4탄
요즘은 .mp4가 나오죠. 그게 2002년도에 완성이 됐는데 실제 실용화는 2010년도에 가서 상용화가 되고 막 그랬어요. 그 보완할 게 많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가지고 여기 mpeg7은 이거는 뭐 장치라든가 이런 걸 표준화가 아니고 스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왜 우리 웹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서로 연결이 돼야 되죠. 플러그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접속 기술. 서로 다른 것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이렇게 접속 기술을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강의를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